파라 줄거리. 원술의 칠로병의 위세를 근심하는 조조에게 곽가는 조조와 원소에 대해 10승 10패로 비교하며 조조가 원소를 이길 것을 자신한다. 한편 장수의 모사 가오는 전세를 훤히 꿰뚫으며 적을 요리하는 지략을 발휘해 조조를 공경에 처하게 한다. 원소가 궁손찬을 치기 위해 조조의 힘을 구하고 조조 측은 이에 우환인 여포를 먼저 칠 것을 의논한다. 조조 측 사람 진규 부자는 여포를 올가맬 계책을 진행하고 여포는 합의성으로 피신해 수성한다. 모사 진궁의 말을 듣지 않고 처처백에 매여 있던 여포는 점점 위험 속으로 빠져든다. 이때 여포의 모사 허사 왕해가 서로 의논한 다음에 들어가 여포를 보고 말한다. 이제 원술이 회남에 있어 성세가 크게 떨치는데 장군께서는 전일에 저와 혼인을 약속하신 일이 있으시니 이러한 때에 어찌하여 구원을 청하지 않으십니까? 원술의 군사만 와서 내외 협공만 하고 보면 조조를 깨치기가 어렵지 않사오리다. 여포는 그 계교를 쫓아 그 자리에서 곧 그를 닦아 두 사람에게 주었다. 허사가 말한다. 지금 성밖이 사면을 삥 둘러 조조 군사니 우선 길을 터 주셔야만 나가겠습니다. 여포는 장여와 항맹에게 군사 1000명을 주어 두 사람을 호송하게 하는데 항맹으로서는 허사 왕해와 더불어 수춘까지 갔다 오게 하였다. 이날 밤 이경, 장여는 앞을 서고 항맹은 뒤에 있어 허사와 왕해를 보호하여 성을 나가자 가만히 현덕의 영체 곁을 지나나갔다. 현덕의 군중에서 이를 알고 뒤를 쫓았을 때에는 이미 애구바까지 나간 뒤였다. 그곳에서 항맹은 500군을 거느리고 허사왕해를 따라 바로 수춘으로 향하고 장효는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도로 성으로 돌아오는데 험지 입구에 이르자 간운장이 청룡도 비껴잡고 말을 몰아 나와서 앞길을 막는다. 장효가 바야흐로 맞아 싸우려 할 때 구순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달려나와 함께 성내로 무사히 들어가 버렸다. 한편 허사와 왕해는 무사히 수춘에 이르렀다. 들어가서 원술께 보이고 여포의 서신을 바치니 원술은 그를 보고 나서 노기를 띄우고 말한다. 전일의 봉선이 내 사신을 죽이고 혼인을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제 편에서 청하는 것은 어인까닭인고 허사는 아래였다. 지난 일은 모두가 조조의 관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니 명공은 이를 부디 통촉하십시오. 너희는 조조 관계라 이르지만 이번만 하여도 너희 주인이 조조의 핍박을 받아 어려운 처지만 아니라면 필경 딸을 내게 보내려 안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왕해가 청하였다. 명공께서 이제 서로 구하지 않으신다면 이른바 순망치 아니라 역시 명공의 복이 아니오리다. 원술은 잠깐 생각에 잠기다가 마침내 말하였다. 내 군사를 내어 구하여는 주마. 그러나 봉선이 말을 번복하고 신의가 없으니 제가 먼저 딸을 내게로 보내야만 나도 군사를 보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허사와 왕해는 다시 청하여 보았으나 원술은 고집하여 들어주지 않는다. 두 사람은 마침내 절하여 하직을 고하고 항맹과 함께 수춘성을 떠나 애국까지는 무사히 왔으나 다시 현덕의 영체를 지나야 할 것이 큰일이다. 아무래도 낮에는 안 되겠소. 그럼요. 밤이 들기를 기다려야지요. 세 사람은 의논을 정하고 그날 밤이 이윽하도록 기다려 허사와 왕해가 앞을 서고 항맹이 500군을 거느려 뒤를 따라 현덕의 영체 곁을 가만히 지나는데 앞선 두 사람은 요행히 무사히 지나고 항맹은 한참 가는 중에 이놈 내가 웬 놈이냐 병력같이 호통치며 장비가 말을 몰고 나와 앞을 가로막는 통에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로잡히고 말았다. 장비가 항맹을 묶어 앞세우고 현덕에게 가서 뵈니 현덕은 다시 그를 대체로 끌고 가서 조조에게 뵌다. 항맹은 숨기지 못하고 여포가 원술에게 구원을 청하여 마침내 혼인을 허락한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듣고 나자 조조는 크게 노하여 이놈을 내어다 군문에 참하여라. 좌우를 꾸짖어 항맹을 끌어내게 하고 다시 사람을 시켜서 각체에 전달하되 부디 조심하여 지키고 막아라.
만약에 여포나 그 수하 군사를 한 명이라도 놓쳐보내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의하여 참하리라 하였다. 각체 장사가 모두 송구하여 하기를 마지 않는다. 현덕은 자기 영체로 돌아가자 곧 관우와 장비를 보고 분부하였다. 우리가 회남 요충지를 맡고 있는 터이니 너희는 부디 각별히 조심하여 조공의 군령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장비가 한마디 한다. 내가 적장을 사로잡아다 주었건만 조조는 상을 주려고도 않고 도리어 군령이니 군법이니 하고 땅땅 어르기만 하는 것은 무슨 도리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 조조가 원체 많은 군사를 통령하고 있으니 군령으로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복종시키겠느냐. 내 그리 알고 영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리이다. 장비는 선선히 응낙하고 형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간우도 한마디 한 다음에 다들 물러갔다. 이때 허사와 왕에는 무사히 성으로 들어가자 곧 여포 앞에 나아가 복명하였다. 원술이 신부를 얻은 뒤에라야 군사를 내어서 구원하겠답니다. 여포는 이 말을 듣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지금 이 판국에 어디 신부를 내보낼 수 있나? 이번에는 틀림이 없으니 부디 믿고서 먼저 구원병부터 내어달라지 그랬소. 몇 번이나 간청을 하였으나 듣지 않는 것을 어찌합니까? 장군을 말을 번복하고 신이 없다 하여 믿을 수 없다고 신부를 보내셔야만 저도 군사를 내겠다고 고집입니다. 글쎄 그러니 어떻게 보낸단 말이오? 허사가 말한다. 이번에 항맹이 붙잡혔으니 조조가 모든 일을 다 알고 미리 준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 몸소 나서셔서 신부를 호송하신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이야 무슨 수로 저 철통 같은 포위를 뚫고 나가리이까? 그럼 아주 이 밤으로 곧 보내기로 할까? 오늘은 흉신이 당한 날이라 못 보내십니다. 내일이 길한 날이니 내일 밤 수레시에 보내도록 하십시오. 여포는 곧 장여와 고순을 불러 영을 내렸다. 내일 밤에 수춘으로 신부를 보내기로 하였으니 3,000군마를 거느리고 신부 탈 수레 한 채를 연거하여 나가도록 하오. 200리 밖에까지만 내가 몸소 호송해 주리이다. 이튿날 밤 이경이다. 여포는 신부를 옷 두둑하게 입히고 다시 솜으로 온몸을 싸서 갑옷을 입혀 저의 등에 들쳐업고 적토마에 올라 방천하급 꼬나 잡고 성 밖으로 내달았다. 장여 고순이 3,000군마 영소라고 뒤를 따른다. 저게 유비영체다. 저기만 무사히 지나면 된다. 군사들을 신칙하여 소리 안 내고 가만가만 지나는데 영체 앞에 이르자 문득 북소리 크게 울리는 곳에 간우와 장비가 군사를 몰고 나와 길을 탁 가로막으며 내 어디로 가려느냐 병력같이 호통친다. 여포는 싸울 마음이 없어 오직 이리저리 길을 뚫고 나가려 애를 쓰는데 다시 현덕이 일찍은 거느리고 달려와서 그를 에워싼다. 여포가 비록 영롱하기 짝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 하나를 등에다 들쳐업고 있는 데다 또 내 딸의 몸이 상처 하나 입을까 두려워서 마음 놓고 몸을 못 쓴다. 한창 양평 군사가 어우러져 싸우는 중에 다시 뒤로부터 서왕과 허저가 군사를 몰고 들어오며 여포놈 놓아보내지 마라 외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여포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다시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제야 현덕이 관우 장비로 더불어 군사를 수습하고 서왕의 무리도 각각 영체로 돌아간다. 여포는 부중으로 돌아가 울민한 심사를 오직 취하도록 술을 마셔서 잊으려고 할 따름이다. 한편 조조도 마음이 은근히 초조하고 예민하기를 맞이 않았다. 그 뒤로도 연달아 합의성을 애우고 치되 2달이 넘도록 성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탐마가 고한다. 한해태수 장량이 군사를 내어 여포를 고하려 오려다가 그 부장 양추라는 자의 손에 죽었고 양추가 장량의 수급을 가지고 승상께 바치려 오려 하는 중에 다시 장량의 신복장 목고의 손에 죽었사온데 목고는 장량의 수와 군조를 거느리고 대성으로 갔소이다. 조조는 이 보고를 받자 즉시 사안을 보내서 목고를 쫓아가서 죽이게 하고 이 일로 수하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상의하였다. 장량이 그렇듯 자멸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북으로는 원소라는 근심이 있고 동으로는 유표와 장수의 걱정이 있으며 이제 이곳 합의성도 2달 넘어 포위하고 치건만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이제 여포를 버려두고 환도할까 하는데 여러 공들의 의향은 어떠하오? 말이 미쳐 떨어지기 전에 천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 급히 말하며 나서는 이가 있다. 곧 순욱의 조카 순유다. 여포가 번번이 패하여 예기가 이미 꺾였으니 군은 장수에게 달린지라 장수가 세하면 군사들에게 싸울 마음이 없는 법이외다. 진궁이 비록 깨가 있다고는 하나 이제 와서야 제가 무엇을 할 것이겠습니까? 이제 여포의 기세가 미처 회복되지 못하였고 적궁의 개교가 아직 정하여지지 못하였으니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속히 치신다면 여포를 가히 사로잡을 수 있사오리다. 조조는 듣고 나서 말하였다. 공달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합의성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이오그려. 이때 곽가가 나서서 조용히 말한다. 모에게 합의성을 깨칠 개교가 있습니다. 그 개교대로 하시면 군사 20만 명을 쓰시니니 보다도 나을 것이외다. 조조가 미처 묻기 전에 곁에서 순욱이 한마디 한다. 봉효의 개교란 기수강과 사수강을 트자는 것이 아니오. 곽가가 웃으며 대답한다. 바로 그것이외다. 말을 듣고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즉시 군중에 영을 내렸다. 모두 갱이와 삽을 들고 나가서 기수와 사수 2강의 뚝을 끊고 물을 합의성으로 댄다. 수세가 심히 험하고 급해서 하룻밤 사이에 합의성이 물속에 들어 오직 동문 한 곳만 물이 없고 나머지는 성벽을 뺑 둘러 그대로 물바다다. 성내 군사들이 크게 놀라 나는 듯이 여포에게 고하였다. 내 적토마가 물 건너기를 평지같이 하는데 무에 두려울 게 있단 말이냐. 여전히 안악 엄씨와 초선을 데리고 앉아서 술 마시기를 일로 삼으니 마침내 주색으로 몸을 가히 상하여 형용이 초췌하다. 하루는 우연히 거울을 가져다 얼굴을 비춰보고 여포는 깜짝 놀랐다. 내가 주색에 상했구나. 오늘부터 삼가야겠다. 그는 곧 성중에 영을 내려 앞으로 술을 마시는 자가 있으면 모두 참하리라 하였다. 이 금주령이 내린 직후에 여포의 수하장수 후성에게 공교롭게도 술 먹을 일이 생겼다. 본래 후성에게는 말 15필이 있는데 후조인이 이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나가서 현덕에게 바치려 하는 것을 후성이 알고서 급히 쫓아 마침내 도적을 죽이고 말을 모조리 다시 찾은 것이다. 송혼, 위속 등 그와 교분이 두터운 장수들이 찾아와서 치하하기를 맞이 않는다. 후성은 그들과 하룻밤을 술 마셔서 즐기리라 생각하고 술을 구하여 왔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내린 여포의 금주령이 심히 엄한 것이 마음에 불안하여 그는 생각 끝에 술 5병을 군사에게 들려가지고 부중으로 들어가서 여포에게 품하였다. 장군의 호의를 힘입어 이번에는 말을 도로 찾았더니 모두들 와서 치하하옵기로 제가 술을 좀 구하여 왔사오나 감히 저희만 함부로 먹을 수 없사와 특히 몇 병을 먼저 장군께 바치는 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여포는 크게 노하였다. 내 이미 술을 금하라고 영을 내린 터에 너희들이 술을 구해다가 먹는다니 모두들 함께 공모하여 내게 항거하는 것이 아니냐. 곧 좌우를 돌아보고 저놈을 곧 내어다가 목을 베라.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으니 당사자도 놀랐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송원 위속의 무리도 이것은 바로 청천벽력이다. 그들은 형을 행하려는 도부수들을 꾸짖어 멈춘 다음에 곧 안으로 들어가 여포 앞에 후성을 대신하여 죄를 빌었다. 후성이 비록 영을 어기기는 하였사오나 장군은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이 벌을 주시겠으면 저희들도 모두 함께 주시옵소서. 여포는 계단에 꿇어 엎드린 그들을 이윽히 내려보다가 한마디 하였다. 제가 고의로 내 영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참수할 것이나 다만 여러 사람의 낯을 보아서 곤장 100대로 그쳐두겠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입이 아프게 권하여 여포는 특별히 100대를 50대로 줄였으나 이 통에 모두들 기운이 다 상하였다. 송원과 위속이 후성의 집으로 찾아가니 주인은 그들을 맞아 울며 손을 잡고 하소연한다. 그대들이 힘써 구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곧 목숨이 없었을 것이요. 송원이 말한다. 여포가 다만 저의 처자만 알았지 우리들 보기를 초계같이 하는구려. 위속도 한마디 하였다.
조조 군사는 성을 철통같이 애우고 강물은 또 성을 둘러 잠가 놓았으니 우리는 단 며칠을 못 가서 다 죽고 말 것이오. 여포가 사람이 어질지도 못하고 의리도 없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저를 버리고 어디로 달아나는 것이 어떻겠소? 송원이 다시 입을 열어 하는 말에 위속은 고개를 내저으며 달아날 게 무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저를 사로잡아다 조공에게 바치는 게지. 이 말에 잠자코 있던 후성이 나섰다. 나는 이번에 말을 도로 찾았다가 이렇게 형벌을 받았소마는 여포가 평소에 믿는 것이 적토마이니 두 분이 만약에 여포를 사로잡아 항복할 의향이 있다면 나는 먼저 말을 훔쳐내어다가 조공께 드릴까 하오. 세 사람이 약속을 정하고 나자 이날 밤에 후성은 가만히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적토마를 훔쳐내어 타고 동문으로 달려갔다. 물이 없는 곳은 이곳뿐이다. 위속이 지키고 있다가 즉시 문을 열어 나가게 하고 후성이 적토마를 몰아 밖으로 나간 뒤에야 짐짓 뒤를 쫓는 채 하다가 들어와 버렸다. 후성이 조조의 대체를 찾아가서 말을 바치고 송원과 위속 두 장수가 백기를 꽂아 암호를 삼고 항복하기를 준비하고 있소이다. 하고 고하였다. 이를 듣고 나자 조조는 곧 방문 수십 장을 화살에 메어 성내로 쏘아 들여보냈다. 그 방문은 곧 다음과 같은 것이다. 대장군 조가 특히 명조를 받들고 여포를 정벌하니 만약 대군에게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성을 함락하는 날에 주륙할 것이요. 위로 장교에 이르며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능히 여포를 사로잡아 가지고 와서 바치거나 또는 그 수급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벼슬과 상을 후히 내리리라. 이제 방을 내어 널리 알리는 터이니 각기 다 알아서 하라. 이튿날 새벽이다. 성 밖에 함성이 크게 진동한다. 여포는 소스라쳐 놀라 방천하극을 들고 성에 올라 강문을 점고하며 위속을 앞으로 불러 후성을 놓아보낸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성 밖으로부터 더욱 함성이 크게 일며 조조 군사가 힘을 다해 성을 친다. 성 위에 백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포는 몸소 군사를 지휘하여 성 위에서 막아 싸웠다. 새벽부터 싸워 해가 한낮이 되니 그제야 조조 군사가 물러간다. 여포는 물루에 잠시 고난 몸을 쉰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교위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송원은 곧 내달아 교위 곁에 세워놓은 방천화국부터 집어낸 다음 위속과 함께 일제히 손을 놀려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밧줄로 여포의 전신을 단단히 묶어버렸다. 여포는 곤히 자다가 깜짝 놀라 몸부림쳐 용을 쓰며 아무도 없느냐? 이놈들을 잡아내려라. 나를 구해다오. 일단 소리를 질렀으나 두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나서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함부로 찍어 5, 6명을 죽이고 나니 다시는 감히 달려들어 여포를 구하는 자가 없다. 송원과 위속은 성 위로 나서며 그곳에 꽂아놓은 백기를 들어 크게 한번 휘둘렀다. 조조 군사가 이를 보고 일제히 성 아래로 몰려 들어온다. 위속은 아래를 향하여 크게 외쳤다. 여포는 벌써 사로잡아 놓았소. 그러나 성문 앞에 선 하우연이 좀처럼 믿지 않는 눈치다. 송원은 성 위에서 여포의 방천하극을 밖으로 떨어뜨리고 수하군사를 꾸짖어 성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니 그제야 조조군사가 아우성치며 성내로 몰려 들어온다. 고순과 장효는 서문을 지키고 있다가 이 변을 당하자 뒤는 적병이요 앞은 물이라 피하지 못하고 사로잡혔고 진궁은 말을 달려 남문으로 달아나려다 서왕에게 잡히고 말았다. 조조는 성내로 들며 일변 영을 전하여 터놓았던 강물을 빼게 하고 방을 내어 백성들을 안무하며 한편으로 현덕과 함께 백문루 위로 올라가 자리 잡고 앉았다. 간우와 장비가 현덕 뒤에 매시고 선다. 장수들이 차례로 사로잡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락아래 이르는데 먼저 끌려 들어온 것이 여포이다. 온몸을 어찌나 무지스럽게 단단히 묶어 놓았는지 걷지도 못할 정도다. 여포는 다락 위에 끌려 올라오자 좌상을 우러러보며 외쳤다. 갑갑해서 숨을 못 쉬겠소. 좀 줄을 늦추어 주시오. 조조는 그 말하는 꼴을 내려다보며 코도 숨쳤다. 호랑이를 어떻게 허술히 묶을 수가 있나. 여포는 곁에 후성, 위속, 송원의 무리가 서 있는 것을 보자 한마디 하였다. 내 너희를 대접함이 가히 박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이렇듯 배반한단 말이냐. 송원이 대꾸한다.
처첩의 말만 믿고 우리 장수들의 개교는 들어주지 않았으며 박하지 않았다니 무슨 말이오. 여포가 가만히 말이 없을 때 여러 군사들이 고순을 묶어가지고 들어왔다. 조조는 한마디 물었다. 내 할 말이 있느냐? 고순이 입을 봉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조조는 노여워 꾸짖었다. 저놈을 끌어다 참아여라. 고순은 끌려나가고 서왕이 진궁을 데려온다. 조조는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한마디 하였다. 공대는 안녕하신가? 진궁이 대답한다. 내 마음이 부정하기로 내 너를 버리고 갔던 게다. 조조는 다시 말하였다. 나를 부정하다 하며 공은 또 어찌하여 여포는 그렇듯 섬겼소? 여포가 사람이 꽤는 없어도 너처럼 괴사 간엄하지는 않으니라. 공이 지혜가 많고 모사가 많다고 스스로 자랑하더니 오늘날 이 일은 어찌 된 것이오? 진공은 곁에 서 있는 여포를 돌아보고 한마디 하였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 말대로만 하였다면야 이렇듯 사로잡히지는 않았을 게다. 조조는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물었다. 오늘 일은 대체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진궁은 소리를 높여 대답하였다. 오늘은 내 오직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공이 죽는다면 공의 노모와 처자는 어찌하오? 진여는 개연히 말한다. 내 들으니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어버이를 해치지 않으며 어진 정사를 천하에 베푸는 자는 남의 후사를 끊지 아니한다고 합디다. 내 노모와 처자의 존망이야 또한 명공 마음 하나에 달렸거니와 내 몸은 이미 사로잡힌 바 되었으니 오직 죽기를 청할 따름이요. 그의 말을 듣는 중에 조조의 입가에서 절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진궁을 아끼는 마음이 불현듯 간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진궁은 말을 마치자 그대로 걸어가 다락을 내려간다. 조조는 좌우를 돌아보고 눈짓하였다. 좌우에 매시는 자가 일제히 내달아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러나 진궁은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갔다. 조조는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몸을 일어나 그를 보았다. 그러나 진궁은 다시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다. 조조는 종자를 돌아보고 소리 높여 분부하였다. 공대의 노모처자를 곧 허도로 매셔다 부양하여라. 만약 태만이 하는 자 있으면 참하리라. 그러나 진궁은 정령 귀로 이 말을 들었으련만 아무 말 없이 목을 늘려 형을 받는다. 보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뿌렸다. 조조가 관각을 갖추어 예로서 그를 허도에 장사 지낸 것은 뒷이야기다. 조조가 진궁을 배웅하여 다락에 내려왔을 때 여포는 그 틈을 타서 현덕을 보고 말하였다. 오늘날 공은 좌상객이 되고 포는 제수가 되었는데 어찌 포를 위해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오. 현덕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때 마침 조조가 다락 위로 올라갔다. 그가 자리에 미쳐 앉기도 전에 여포는 소리 높여 말하였다. 명공이 근심하는 바는 곧 포가 아니었소. 이제 포가 이미 복종하였으니 공은 대장이 되시고 포가 부장이 되고 보면 천하를 정하기가 어렵지 않으리이다. 그 말을 듣자 조조는 현덕을 돌아보았다. 어떻겠소? 현덕은 가만히 대답하였다. 공은 정건양과 동탁의 일을 생각지 못하오. 이 말에 여포의 얼굴이 왈칵 붉어졌다. 이놈이 참 너무나 신의가 없구나. 조조는 마침내 좌우를 돌아보고 명하였다. 여포를 끌어내어다 목매어 죽여라. 여포는 무사에게 끌려 내려가며 머리를 돌이켜 현덕을 보고 외친다. 이 키 큰 놈아, 내 원문에서 화살을 쏘아 너를 구했을 때의 일을 생각지 못하느냐. 원망하기를 맞이 않을 때 호련 한 사람이 밖으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친다. 여포 필부야, 죽으면 죽었지 뭐 두려울 것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 곧 장효가 도부스에게 끌려 들어오던 것이다. 조조는 여포를 끌어내어다 목매어 죽인 다음에 다시 효수하게 하고 손을 들어 장효를 가리키며 말한다. 이 사람은 내 오늘 처음 보는구먼. 장효가 말한다. 복양성 안에서 우리가 만난 일이 있는데 내 어찌 잊었느냐. 조조는 웃고 말하였다. 참 개서 보았구나. 장효는 탄식하였다. 분하다. 분해. 조조가 묻는다. 내 무에 분하다고 그러느냐. 장효는 조조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분하다. 그날 복양성의 불이 그리 크지를 못해서 너 같은 나라의 역적을 태워 죽이지 못했구나. 조조는 크게 노하였다.
패장이 어딜 감히 나를 욕하느냐. 곧 칼을 빼어들고 손수 장효를 죽이려드니 장효는 두려워하는 빛이 조금도 없이 목을 느려 죽이기를 기다린다. 이때 조조의 팔을 잡아 끄는 사람이 있으니 곧 유현덕이요. 조조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관운장이다. 현덕은 조조의 팔을 잡고 이런 마음이 곧은 사람을 살려두어 쓰시도록 하시지요. 관운장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관모가 전부터 문헌의 충의 주사임을 알고 있는 터이니 부디 목숨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두 사람이 다 함께 진정으로 빈다. 이를 보자 조조는 획 칼을 내어 던지며 껄껄 웃고 말하였다. 나 역시 문헌의 충의를 아는 터라 한때 희롱으로 그리하였던 것이요. 즉시 그 묶인 것을 손수 끌어주고 저의 입은 옷을 벗어서 그 몸에 입혀준 다음에 상자로 이끌어다 앉히니 장효는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마침내 항복을 드렸다. 조조는 크게 기뻐 장효로 중랑장을 삼고 관내우를 봉한 다음에 나가서 장패를 설득하게 하니 장패는 여포가 이미 죽고 장효가 또한 항복하였다는 말을 듣자 드디어 본부 인마를 거느리고 와서 저도 항복을 드렸다. 조조는 후이 상준 다음에 장패를 시켜 다시 손간 오돈 율례의 무리를 설득하게 하였다. 이제 기순하지 않은 자는 창이 하나다. 조조는 장패로 낭야상을 삼고 송간의 무리에게도 모두 벼슬을 더하여 청주, 서주, 연해 지면을 지키게 하고 여포의 처자를 허도로 실어간 다음에 삼군을 크게 호상하였다. 영체를 빼고 군사를 돌이켜 허도로 향하는 길에 서주를 지나려니 백성들이 모두 길에 나와서 분향하고 절하며 승상께서 부디 유사군으로 서주목을 삼으시어 이 고을을 다스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간절히 청하여 맞이 않는다. 조조는 말하였다. 유현덕의 공적이 원체 크니 우선 허도로 올라가 천자께 배웠고 봉작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시게 하마. 백성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어 살해한다. 조조는 거기 장군 차주로 서주를 지키게 하고 허도로 돌아가자 출정 인원에게 상을 주며 현덕에게 상부 근처 태곤을 치워주어 들게 하였다. 의대조 사건. 조조가 허도로 돌아온 이튿날이다. 조회에 그는 현덕의 군공을 표주하고 이어 현덕을 이끌어 천자께 배웠다. 현덕이 조복을 갖추어 입고 배하라니 헌제는 그를 정가기로 오르게 하여 말씀을 내린다. 경의 조상이 누군고? 현덕은 아래였다. 신은 중산 정왕의 후예로 효경 황제 각하 현손이니 유흥의 손자요 유홍의 아들이로소이다. 천자는 곧 종족 세보를 가져오라 하여 살펴보게 하셨다. 중정경이 어전에서 아랜다. 효경 황제께서 14자를 낳으시니 제7자는 곧 중산정왕 유숭이라. 숭이 육성정후 유정을 낳고 정이 폐후 유왕을 낳고 양이 장후 유록을 낳고 녹이 기수 유연을 낳고 연이 흠양후 유영을 낳고 영이 안국후 유건을 낳고 건이 광릉후 유예를 낳고 애가 교수 유헌을 낳고 헌이 조후 유설을 낳고 서가 기양후 유의를 낳고 의가 원택후 유필을 낳고 필이 영천후 유다를 낳고 달이 풍령후 유불의를 낳고 부리가 제천후 유회를 낳고 유회가 동군 범령 유웅을 낳고 웅이 유홍을 낳고 홍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으니 유비는 곧 유흥의 아들이라. 헌제가 세보를 따져보심에 현덕은 곧 숙행이 된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시어 곧 그를 편전으로 청하여 들이시고 숙질의 예를 베푸시며 속으로 가만히 생각한다. 조조가 곤세를 희롱하여 국사를 짐에게는 묻지도 않고 좌지우지하는 이때에 이렇듯 영웅 황숙을 얻었으니 이만 다행이 없으리로다. 천자는 드디어 현덕을 봉하여 좌장군 의성종우를 삼으시고 어연을 베푸시어 간대하신다. 현덕이 감격하여 어연이 파하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정에 나아가니 이뒤로 사람들이 모두 현덕을 가리켜 유왕숙이라 부른다. 이날 조조가 부중으로 돌아가니 순욱을 비롯한 일반 무사가 들어와서 그를 대하여 말한다. 천자께서 유비를 황숙으로 인정하셨으니 두렵건대 명공에 유익함이 없을까 보이다. 그러나 조조는 태연하였다.
제가 이미 황숙이 된다 하나 내 천자의 조칙을 비로 명하면 제가 복종 아니치 못할 것이요. 더욱이 내가 저를 허도에 붙들어 놓았으니 명색은 천자 곁에 가까이 있다 하나 실상은 내 장중에 들어있는 것이라. 무엇 두려울 것이 있단 말이오. 조조는 다시 말을 이어 내가 다만 염려하는 바는 태위 양표라. 양표가 원술과 연사간이니 만약에 원술을 위하여 내응한다면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 곧 없애버리도록 해야만 하겠소. 그는 그날로 곧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양표와 원술이 서로 내통한다고 무고하게 하여 마침내 양표를 옥에다 가두고 만총에게 명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부케테스 공룡이 허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를 보고 놀라 곧 조조에게 간하였다. 양공이 원시와 몰래 왕래가 있었다는 말도 믿어지지 않거니와 또 설사 혐의 받을 점이 있다 하기로 그의 청렴한 덕을 생각하여서라도 죄를 주어야만 한단 말씀이요. 조조는 한마디 하였다. 이것은 조정에서 하시는 일이니 나는 모르겠소. 공룡은 다시 말하였다. 성왕으로 하여금 소공을 죽이게 하며 주공이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리이까. 조조는 부득이 하여 양표의 간직을 삭탈해서 향리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 그 이상 형벌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의랑 조은이 조조의 이렇듯한 전행을 분개하여 천자께 상소하였다. 조조가 칙지도 받들지 않고 제 임의로 대신을 내쫓은 죄를 탄핵한 것이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즉시로 조은을 옥에 내려 죽여버리니 만조 백관이 모두 조조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모사 정욱은 조조를 보고 말하였다. 이제 명공의 이름이 날로 드높은 터에 어찌하여 이때를 타서 왕패의 업을 행하려 안 하십니까? 조조는 대답하였다. 조정에 아직도 황제가 신임하는 고갱지신이 많아서 경망대히 움직일 수가 없소 그려. 아무래도 내 천자를 메시고 사냥을 나가 여러 사람의 동정을 좀 보아야겠소. 조조는 양마, 명응, 중견을 간선하고 활과 화살을 구비하여 먼저 군사를 성 밖에 모아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천자께 사냥 나가시기를 청하였다. 헌제가 한 말씀 하신다. 사냥이 정도가 아닐까 보. 그러나 조조는 말한다. 옛 제왕도 춘수, 하묘, 추미, 동수로 사계절마다 출교하여 천하의 무의를 보였던 것이니 이제 사해가 한창 어지러운 때에 사냥을 빌어 무예를 연마하심이 마땅하오리다. 조조가 주장하니 헌제는 그 말대로 쫓아서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천자는 마침내 보조군과 군비전을 띠고 소요마에 오르시어 성 밖으로 납시었다. 현덕이 또한 간우장비로 더불어 수하에 수십 길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이날 조조가 비전말을 타고 10만군을 거느려 천자를 메시고 허전으로 나가는데 위장의 주의가 실로 200열이라 조조는 겨우 말머리 하나 떨어져서 천자를 따르고 그 배후에는 모두가 조조의 신복 장교들이니 문무백관은 오직 멀리 뒤에서 시종하며 뉘라서 감히 어전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헌제가 소요마를 달리시어 마침내 허전에 이르시니 유연덕이 관우장비와 함께 길가에 가 서서 맞는다. 헌제는 그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짐은 황숙의 사렵을 구경하고 싶소. 현덕은 삼가 분부를 받자와 말에 올랐다. 마침 풀숲으로서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온다. 현덕은 번개같이 활을 당겨 한 살에 쏘아 맞췄다. 헌제가 갈채하시기를 맞이 않을 때 문득 가시덤불 속으로서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와 저편으로 달아난다. 헌제는 말을 박자 앞으로 나가며 보조궁에 금비전을 먹여 그 등을 겨누고 쏘았다. 살이 사슴의 머리를 넘어 한간통 앞에가 떨어진다. 이에 놀란 사슴이 길을 바꾸어 왼편으로 달린다. 첫 번째 살이 빗나가자 용안에는 현저히 당황하여 하시는 기색이 보였다. 둘째 살을 시위에 먹여 드시고 헌제는 말을 더욱 급히 몰아나가시며 힘껏 활을 당길 사이도 없이 깍지손을 떼셨다. 힘이 빠져 몹시 떨며 가던 화살이 그나마 저만큼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진다. 두 번 다 패를 보신 헌제는 더욱 초조하여 하시기를 맞이하나 그대로 뒤를 쫓으시며 세 번째 활을 당기시어 힘껏 쏘았다. 윙 시위 소리 높이 울렸다. 그러나 허공을 나는 화살을 볼 수가 없다. 살이 시위에서 벗어난 것을 모르시고 헌제는 공연을 쏘신 것이다.
사슴은 조그만 언덕 아래에 이르자 다시 길을 바꾸어 오른편 숲속을 향해 뛴다. 헌재는 말을 멈추시고 부지런히 뒤를 쫓아오는 조조를 돌아보시며 말씀을 내렸다. 경이 쏘아보오. 조조는 분부를 받자 손을 뒤로 돌려 정통에서 화살을 뽑으려다 말고 폐하, 그것을 좀 빌려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헌재가 들고 계신 보조궁을 가리켰다. 헌재는 활을 조조에게 주었다. 살도 하나 빌려주옵소서. 헌재는 전통에서 금비전을 한 개 빼어 그에게 주었다. 사슴은 이 사이에 숲 앞에까지 갔으나 숲속으로부터 몰입꾼의 징소리가 요란하게 일어나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실개천을 끼고 벌판을 저편으로 달린다. 조조는 그 자리에 선 채 보조궁에 금비전을 먹여들고 달려가는 사슴의 등을 겨누었다. 깍지손을 뚝 떼며 화살은 나지막하게 평지로 날아가서 사슴의 등에다 바로 꽂힌다. 펄쩍 한번 뛰고 사슴은 그대로 풀밭에 가 모로픽 쓰러진다. 등에 꽂힌 금비전이 햇살을 받아서 눈부시게 빛난다. 멀리서 모든 신하와 장교들이 이 금비전을 보고 천자가 쏘아 맞추셨다 하여 일제히 헌재편을 향하여 만세를 부른다. 위장 안에서는 그대로 떠나갈 듯한 만세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갑자기 뚝 그치고 말았다. 멀리 천자를 향해 울린 만세인데 어느 틈엔가 조조가 말을 내달아 천자의 앞을 가리고 서서 제가 문무백관의 치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모두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무엄한 일이라 낯빛이 변하였다. 이때 현덕의 등 뒤에 있던 간운장은 조조의 이 거동을 보자 크게 노하였다. 봉의 눈 부릅뜨고 청룡도를 번쩍 들어 그대로 말을 박차 조조에게로 향하여 달려들려 한다. 이를 보자 현덕은 황망히 눈짓하고 손을 내저었다. 관운장이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현덕은 천천히 말을 걸려 조조 앞으로 다가가서 몸을 굽혀 치하하였다. 승상의 활솜씨는 세상에 드문가 하오. 조조는 웃으며 아니오, 이도 모두 천자의 홍복이시오. 말을 마치자 곧 말머리를 돌려 천자를 향해서 한마디 치하 말씀을 올리는 둥 마는 둥 손에 든 보조궁을 돌려드리려고는 않고 제가 허리에 떡 차고 천자를 재촉하여 연석으로 나아갔다. 이날 사냥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관운장은 현덕을 향하여 물었다. 조조 도적이 천자를 기만하기로 제가 죽여서 나라를 위해 할을 덜려 하는데 형님은 어째서 못하게 하셨습니까? 현덕은 대답한다. 이는 이른바 투석이기다. 쥐를 잡고는 싶지만 그릇을 상할까 두려워한다고 천자께서 그때 바로 조조 곁에 가 계시고 또 좌우에 시종하는 무리들이 모두 조조의 신복들이니 만약 내가 한때 노여움으로 하여 경망대히 움직였다가 혹시나 일이 뜻과 같지 못해 그 위해가 천자에 미치는 일이 있기라도 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죄가 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못하게 말린 것이다. 그래도 이 도적을 진작 죽여 없애지 않고 보면 후일에 반드시 화가 있을 겁니다. 운장은 다시 말하였으나 아직 감추어두고 함부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라고 현덕은 운장에게뿐 아니라 장비를 보고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였다. 이날 헌재는 허전으로부터 황궁하시자 위장에서의 일을 생각하시고 복황후를 대하여 울며 호소하신다. 짐이 즉위한 이래 간웅이 모두 일어나 앞서는 동탁의 재앙을 받았고 뒤에는 이각 곽사의 난리를 만나 남이 일찍 당하지 않은 괴로움을 짐이 왕후와 함께 받았던 게 아니오. 그 뒤에 조조를 얻어 저야말로 사직지신이거니 하였던 것인데 뜻밖의 국정을 농단하여 임금의 권력을 제 함부로 하니 짐이 매양 저를 보매 등에 가시가 찔리는 듯 송구한 생각을 금치 못하오 그려. 더욱이 오늘은 위장에서 제가 나를 대신하여 백관의 갈채를 받으니 이런 무례할 때가 어디 있겠소. 반드시 머지않아 제가 딴 뜻을 품을 것이니 우리 부부가 죽을 것을 모르게 되리이다. 복황후가 말씀한다. 만조 공경이 모두 한나라 녹을 먹는 터에 그래 한 사람도 능히 국난을 구하려는 자가 없다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복황후도 마음에 비감하여 눈물을 지으시는데 문득 한 사람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며 아랜다. 폐하는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노신이 한 사람을 청거하와 나라의 화근을 제할까 하옵니다. 황제가 눈을 들어보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복황후에 붙인 보관이다. 황제는 용포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물으셨다.
황장 또한 조조의 전행을 아오. 보가는 아뢰었다. 허전에서 사슴을 쏜 일을 누구는 보지 않았사오리까. 그러나 다만 만조백관이 모두가 조조의 종족이 아니면 저의 문화이니 국척이 아니고서야 어찌 충성을 다하여 도적을 토벌하오리까. 노신은 곤도가 없어 이 일을 행하기 어렵거니와 거기 장군 동승이면 능히 대사를 부탁하실만 하오리다. 천자는 말씀한다. 동국구가 국난에 힘을 많이 쓸 줄은 짐도 친히 아는 바요. 그러면 곧 들게 하여 함께 대사를 의논합시다. 그러나 보가는 머리를 내젓는다. 폐하 좌우에 매시는 자가 모두 조조의 신복이니 만약에 이 일이 누설되고 보으면 화가 적지 않사오리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신에게 한 계교가 있소이다. 폐하는 금포 1년과 옥대 1조를 가만히 동승에게 내리시되 대친 속에다 밀조를 넣으시어 저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서 보고 밤낮으로 일을 꾀하게 하옵시면 아마 귀신도 모를 일인가 하옵니다. 헌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보관이 물러나간 뒤에 몸소 밀조를 지으시고 손가락 끝을 깨무시어 피를 내셔서 이를 비단 조각에 쓰셨다. 복황후가 이 밀조를 옥대 자금친 안에 접어 넣으시고 손수 바늘을 잡으시어 정성스럽게 꼬매신다. 그 이튿날이다. 헌제는 몸소 금포를 입으시고 옥대를 띠신 다음에 동승을 이끌하게 하셨다. 천자의 부르심을 받고 동승은 즉시 조복을 갖추어 입은 다음 이끌하였다. 헌제는 그를 앞으로 부르시어 말씀을 내리신다. 짐이 간밤에 황후로 더불어 전일의 폐하의 괴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국구의 큰 공적을 생각하고 특히 들어오라 하여 위로하는 바요. 동승은 머리를 조아려 사언하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헌제는 용상에서 몸을 일으켜 동국구는 짐을 따라오. 그를 이끌고 정각을 납시어 태묘로 가시자 공신각 안으로 들어가시었다. 몸소 분양 재배하신 다음 헌제는 동승을 데리시고 화상 앞으로 가신다. 중간에 매시어 놓은 것이 곧 한고조의 용상이다. 헌제는 그를 돌아보시며 한 말씀 물으셨다. 짐의 조상 고황제께옵서는 어느 땅에 몸을 일으키시어 어떻게 창업을 하셨던 것이오? 동승은 놀라서 머리를 들어 용안을 우러러 베었다. 폐하께서는 신을 희롱하시오니까 성조의 사적을 어찌 모르신다 하십니까? 고황제께옵서 사상정장으로 몸을 일으키시어 삼척검 손에 잡으시고 사해를 종행하시었으니 3년의 진을 망하게 하시고 5년의 초나라를 멸하시어 드디어 만세의 기업을 이루신 것이 아니오니까. 듣고 나시자 헌제는 처량하고 슬프게 말씀하신다. 과연 그러하오. 짐의 조종은 그렇듯 영웅이셨는데 자손은 이처럼 나약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을까. 헌제는 다시 화상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두 사람은 곧 유후 장량과 찬후 소화가 아니오. 그러하오이다. 고황제의 계기 창업이 실로 이 두 사람에게 힘입으신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헌제는 고개를 돌이키시어 좌우에 시종하는 무리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시자 가만히 동승에게 말씀하였다. 경도 부디 이 두 사람처럼 짐의 곁에 있어주오. 동승이 황공하여 하기를 맞이 않는다. 신이 작은 공도 없으니 어이 일을 당하오리까. 헌제는 다시 말씀하셨다. 짐이 경이 어가를 호성한 공로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으면서 이제까지 정리를 표하지 못하였소. 인하여 입고 계신 금포와 옥대를 손으로 가리키시며 경은 부디 짐의 이 금포를 입고 또 짐의 이 옥대를 띄어 항상 짐의 좌우에 있는 듯 하오. 동승은 머리를 조아리어 천운을 살해한다. 헌제는 곧 금포를 벗으시고 옥대를 끌으시어 동승에게 내리시고 다시 가만히 말씀하셨다. 경은 돌아가서 자세히 보고 부디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오. 동승은 천자의 그윽하신 뜻을 짐작하고 즉시 내리신 금포를 몸에 입고 헌제께 하직을 고하고 공신각을 내려섰다. 그러나 무서운 세상이다. 천자께서 거기 장군 동승과 함께 공신각에 오르시어 말씀하시는 일을 벌써 조조에게 고한 사람이 있었다. 조조는 마음에 의심하여 곧 말을 타고 대궐로 들어왔다. 동승이 공신각을 나와 겨우 국문을 지나는데 조조가 저편으로부터 말을 몰고 들어오고 있다. 창졸지간에 몸을 피할 곳이 없어 동승은 길 옆에 비켜서서 예를 베풀었다.
조조가 곁으로 다가와서 묻는다. 국군은 무슨 일로 입궐하셨습니까? 동승은 대답하셨다. 천자께서 부르심으로 들어가 배웠더니 금포 옥대를 내리시더이다. 그것은 어찌하여 내리신 게요? 전일에 어가를 호송한 공을 생각하시어 내리신 것이외다. 어디 그 옥대를 끌러서 나 좀 보게 하오. 동승은 의대 속에 피령코 밀조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얼른 끌어주지를 못한다. 조조는 그 모양을 보고 더욱 마음에 의심하여 내 얼른 저 옥대를 받아서 가져오너라. 종자를 꾸짖어서 옥대를 취하여 손에 들고 한동안을 앞뒤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다가 과연 좋은 옥대로군 하며 빙그레 웃는다. 어디 그 금포도 구경합시다. 동승은 벗어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 동승이 송구스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며 금포를 벗어주니 조조는 두 손으로 펴들고 햇빛 아래 한동안 비춰보더니 보기를 다하자 선뜻 제 몸에 두르고 옥대까지 뛴 다음에 좌우에 수종하는 무리를 돌아보며 물었다. 장단이 어떠냐? 내 몸에 맞느냐? 종자들이 아랜다. 꼭 맞으십니다. 조조는 빙그레 웃으며 동승을 대하여 말하였다. 국군은 이 포대를 내게 줄 생각이 없으시오. 동승은 대답한다. 천자께서 하사옵신 것을 어찌 함부로 남에게 보내오리까? 뭐가 따로 하나 지어 승상께 바치도록 하오리다. 국구가 이 금포 옥대를 받은 데는 무슨 깊은 곡절이 있는 게 아니오. 무슨 깊은 곡절이 있을 리가 있으리이까. 정 그처럼 말씀하신다면 승상께 바치오리다. 공이 모처럼 천자께 받자온 것을 내 어찌 함부로 빼앗겠소. 잠시 농담으로 한 말이오. 조조는 웃으며 옥대와 금포를 벗어서 모두 동승에게 준다. 동승은 조조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그는 홀로 서원에 앉아 금포를 내어다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심상한 금포일 뿐이지 도무지 별다른 곳이 없다. 동승은 생각한다. 천자께서 내게 의대를 내리시어 돌아가서 자세히 보라고 하신 말씀이 반드시 뜻이 없지 아니할 터인데 아무 종적이 없으니 어찌된 일일꼬. 금포를 곁에다 치우고 이번에는 옥대를 들어서 또 자세히 살펴보았다. 백옥이 영롱하고 자금으로 안을 받친 역시 심상한 옥대일 뿐 도무지 다를 것이 없다. 참으로 고의한 일이로구나. 동승은 마음에 의심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시 이리 보고 저리 살피다가 문득 노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탁자의 몸을 의지하여 잠깐 졸았다. 그러자 문득 잠결에도 무엇이 타는 노릿한 냄새가 나서 그는 눈을 번쩍 떴다. 보니 탁자머리에 놓인 등불이 하필 옥대 위에 쓰러져서 그 안을 받친 붉은 비단이 타는 것이다. 깜짝 놀라서 동승은 얼른 불을 비벼 껐다. 그리고 불에 탄 자리를 보느라니 그 속에 흰 비단 조각이 드러나며 은은히 피운 적이 보이는 것이다. 그는 급히 칼을 가져다 그곳을 뜯었다. 마침내 그 안에서 나온 흰 비단 조각은 그것이 바로 천자의 친필로 된 혈서 밀조인 것이다. 혈서인 것에 우선 동승의 가슴은 떨리고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줄지어 흘렀다. 그 조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조조 도적의 농건이 심하여 천하가 장차 위태로울까 하니 나라의 대신이요 짐의 친척인 경은 부디 충의로운 열사를 규합하여 간사한 무리들을 없이하고 사직을 다시 편안케 하라.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뿌려 조서를 써서 경에게 붙이노니 하신 대목에 이르러 동승은 너무나 비통하여 소리는 비록 크게 내지 못하나마 그대로 한동안 흐느껴 울고 말았다. 어떻게 하면 조조를 멸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수로 조조를 멸하여 천자의 신금을 편안히 받들어 매신단 말이냐? 하는 생각으로 동승은 그 밤을 꼬박 뜬 눈으로 밝히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다시 서원에가 앉아서 조서를 내어 재산보았다. 그러나 도무지 좋은 생각이 안 난다. 물론 자기 혼자로서 될 일이 아니다. 천자께서도 충의양전한 열사를 규합해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러한 열사가 대체 누구냐? 섣불리 아무나 붙들고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일이었다. 동승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한동안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저도 모르게 다시 탁자를 의지하여 잠이 들어버렸다. 이때 시랑 왕자복이 찾아왔다. 대감 계시냐? 네. 어디 서원에 계신 게냐? 아마 그런가 보이다.
문을 지키는 하인은 왕자복이 주인 대감과 교분이 심히 두터운 것을 알고 내 들어가마. 그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굳이 막지 않았다. 서원으로 들어가 보니 동승은 탁자에 엎드려 곤히 잠을 자고 있다. 동공, 동공, 두어 번 가만히 불렀으나 잠을 깨지 못한다. 이 사람이 간밤에 잠을 안 잤나? 웬 잠이 이리 깊이 들었노? 왕자복은 맞은편 교위로 가서 앉으려다 문득 동승이 머리를 대고 누운 왼편 소매자락 밑에 있는 흰 비단 조각이 보이고 그 위에 은은히 짐자가 쓰여 있는 것을 깨닫자 마음에 의심하여 가만히 뽑아보았다. 혈소로 쓴 천자의 밀조다. 왕자복은 그것을 가만히 소매 속에 감춘 다음에 국군은 무슨 잠이 이리 깊으시오?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동승은 놀라 깨자 탁자 위부터 보았다. 그러나 조소가 보이지 않는다. 동승은 왕자복의 기색을 살펴보며 팔다리가 다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 왕자복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한마디 한다. 내가 조공을 죽이려 하는구나. 내 고발하겠다. 동승은 울며 고하였다. 형이 만약 그러신다면 한나라 종사는 영영 망하고 마는 게요. 왕자복이 그의 소매를 놓고 자리에 앉으며 정색하고 말한다. 내 희롱으로 한 말씀이요. 우리 조종도 대대로 한나라 녹을 먹은 터에 어찌 충성된 마음이 없겠소. 나도 도와서 형과 함께 나라의 도적을 주멸하오리다. 동승은 기뻤다. 진정이시오. 형이 그래만 주신다면 참으로 국가에 그만 다행이 없겠소. 왕자복이 다시 말한다. 우리 밀실에서 함께 의장을 세우고 각기 삼족을 벌여 천하께 보답하십시다. 동승은 크게 기뻐 흰 비단 한 폭을 내어다가 자기부터 먼저 이름을 쓰고 다음에 붓을 왕자복에게 내어주었다. 왕자복이 저의 이름을 쓰고 나자 동승을 대하여 말한다. 장군 오자란이 나와 지극히 가까운 터이니 함께 일을 의논할 만하오. 동승도 말하였다. 만조공경 가운데 오직 장수교의 충직과 의랑 오석이 내 신복이니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을 하려 할게요. 바야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이나이가 들어와서 충교의 오이랑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고한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오 그려. 동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형은 잠깐 병풍 뒤로 들어가서 숨어 계시오. 왕자복을 숨게 한 다음 나가서 충집 오속 두 사람을 서원으로 청하여 드렸다. 하이나이가 올린 차를 마시고 나자 장수교의 충집이 먼저 입을 열었다. 허전에서 조조가 사슴을 쏜 일을 군도 괘씸히 생각하오. 동승이 대답한다. 괘씸하게 생각하나 어찌할 길이 없소 그려. 오석이 말창견을 한다. 내 이 도적을 맹세코 죽이고는 싶으나 다만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게 한이오. 나라를 위해서 도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한이 없겠소. 충집이 다시 한마디 하였을 때 문득 병풍 뒤로부터 왕자복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며 손으로 두 사람을 가리키고 말하였다. 너희들이 조승상을 죽이려 하니 내 곧 고발하겠다. 동국국에서는 부디 증인이 되시오. 충집은 노하였다. 충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랴. 우리는 죽어서 한나라 귀신이 되려니와 너처럼 도적에게 아부하여 살려고는 않는다. 소리 높여 꾸짖으니 이를 보자 동승은 웃으며 충직과 오석 두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바로 그 일로 하여 두 분을 만나뵈려 하던 길이었소. 왕신랑의 말씀은 농담이에다. 하고 곧 소매 속에서 밀조를 꺼내어 두 사람에게 보이니 충직과 오석이 조서를 읽고 나자 다들 눈물을 뿌리며 동승이 청하는 대로 의장에다 이름을 적는다. 그들이 붓을 놓기를 기다려 왕자복은 말하였다. 그럼 세 분은 잠깐 앉아 계시오. 내 가서 오장군을 청하여 오리다. 그가 간 지 얼마 안 되어 왕자복은 장군 오자란을 데리고 와서 세 사람과 같이 보게 하고 의장의 이름을 받았다. 동승은 하루 사이에 동지 네 사람을 구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기뻤다. 곧 후당으로 그들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서로 술잔을 드는데 다시 하이나이가 들어와서 고한다. 서량태수 마등대감이 오셨습니다. 동승은 분부하였다. 내가 병으로 누워있어 만나뵐 수 없습니다. 라고 여쭈어라. 하이나이가 나가더니 얼마 안이 있어 분주히 들어와서 다시 고한다.
그렇게 말씀을 여쭈었더니 역정을 와락 내시며 내가 어제 저녁 때 동화문 밖에서 너희 댁 대감이 금포 입고 옥대 띠고 나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병 안으로 누워 계신다니 무슨 말이냐. 내 한가히 놀러 온 터가 아닌데 깨병으로 만나보려 안 하다니 그런 인사가 없구나 하십니다. 그래 가셨느냐? 아닙니다. 그냥 문간에 계십니다. 동승은 여러 사람을 대하여 그럼 여러분 내 잠깐 나가서 만나고 들어오리다. 한마디 하고 곧 정청으로 나가서 마등을 맞아들였다.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하여 앉자 마등이 말한다. 등이 이번에 입근하였다가 수이 서량주로 돌아가게 되었기에 특히 공에게 하직을 고하려 온 길인데 어찌하여 만나지 않고 그대로 보내려 하셨소? 동승은 대답하였다. 몸이 좀 불편하여 곧 나와서 영접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송구하오이다. 병으로 누워 계시다더니 웬 약주를 그리 자셔서 불쾌하신 모양이오 그려. 동승이 대답할 말이 없어 잠잡고 있으려니까 마등은 문득 소매를 떨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길이 한숨을 짓고 섬도를 내려서며 한마디 한다. 모두들 나라를 구할 사람이 아니로구나. 동승은 그 말을 듣자 곧 쫓아내려가서 그의 소매를 잡아 다시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대감, 누가 나라를 구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마등이 말한다. 사냥터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오히려 가슴이 꽉 막혀서 못 견디겠는데 그래 공은 나라의 친척으로서 주색에만 빠져 도무지 도적을 칠 생각은 안 하니 그러고도 황가를 위하여 난을 구하고 재앙을 덜 사람이라 하겠단 말씀이요. 동승은 그가 과연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 혹은 자기의 속을 떠보려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서 짐짓 깜짝 놀라는 모습을 짓고 말하였다. 조승상으로 말씀하면 조정의 대신이요 국가의 주석인데 공은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오. 듣고 나자 마등은 크게 노하였다. 내가 그래 조조도적 놈을 사람으로 보고 하는 말이냐. 대감 고정하시오. 이목이 가까운데 그렇게 고성으로 말씀하시면 어찌하오. 그러나 마등은 더욱 소리를 높인다. 살기를 탐내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무리와 어찌 대사를 논하겠느냐. 15배 뜻 한마디 내던지고 마등은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나가려 한다. 동승은 그를 더 의심하지 않고 조용히 말하였다. 고정하시오. 내 공에게 보여드릴 물건이 있소이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마침내 그를 이끌어 서원으로 들어가자 밀조를 내어서 보이니 마등은 읽고 나자 모발이 모두 거꾸로 서며 이를 북북 깔고 입술을 깨물어 이번저리가 온통 피투성이다. 대감, 마등은 동승을 대하여 말하였다. 대감이 일만 일으키신다면 내 곧 설양병을 거느리고 올라와서 외응하오리다. 고마우신 말씀이요. 동승은 곧 그를 청하여 후당으로 들어가서 왕자복의 무리와 서로 보게 한 다음 의장을 내어 이름을 쓰게 하였다. 마등은 이름을 쓰고 나자 우리는 죽기로써 맹세하여 언약을 서로 저버리지 마십시다. 좌상의 5 동지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10사람만 얻으면 대사를 가히 이룰 수 있으리이다. 동승이 말한다. 그는 그러하오만 충의지사가 어디 그리 많소. 아무에게나 의논하다가는 도리어 큰일 나지요. 마등은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것이요. 하고 손을 들여 문가비에 놓인 원행로 서부를 집어들고 이름을 하나하나 보아가다가 문득 유시종족에 이르자 손뼉을 딱 치며 어찌하여 이 사람과 의논하려고는 하지 않소. 하고 자중을 둘러본다. 동승은 황망히 물었다. 이 사람이란 대체 누구란 말씀이요? 마등은 대답한다. 예주목 유연덕이요.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어찌하여 함께 일을 의논하려 안 하시오? 동승은 고개를 모로 내저었다. 그 사람이 황숙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조조에게 붙어서 지내는 터인데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행하려 들겠소. 그러나 마등은 말한다. 내 전일 위장 안에서 자세히 보았소마는 조조가 천자를 대신하여 백간의 갈채를 받았을 때 관운장이 현덕의 등 뒤에 있다가 칼을 들어 조조를 죽이려 하는 것을 현덕이 눈치채서 말립디다. 현덕도 조조를 도모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게요. 주위에 조조 신복들이 하도 많으니까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 그런 것일게니 공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하여 보시지요. 반드시 응낙하오리다. 듣고 나자 오석이 한마디 한다. 더 생각해서 하십시다. 이 일이 급히 서둘러 될 일이 아니오. 6 사람은 더 의논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어야 헤어졌다.
이튿날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동승은 마침내 뜻을 결심하고 천자의 밀조를 품에 지닌 다음에 현덕을 그의 공간으로 찾아갔다. 문지기가 들어가서 고하자 현덕이 황망히 나와서 청하여 드린다. 손가 주인이 자리를 정하고 앉으니 간우와 장비가 현덕의 곁에서 매시고 선다. 현덕은 조용히 물었다. 국구께서 밤에 이렇듯 왕림하시니 반드시 무슨 연고가 있나 보이다. 동승이 대답한다. 낮에 말 타고 서로 찾으면 혹시나 조조가 의심할까 두려워 일부러 이렇듯 밤에 왔소이다. 현덕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곧 술을 내어 오라 하여 대접하였다. 잔을 들며 동승이 다시 입을 연다. 전일 위장 안에서 운장이 조조를 죽이려는 것을 장군이 눈짓하여 못하게 하신 것은 어인 까닭이오. 현덕은 낯빛을 변하고 물었다. 공이 그것을 어찌하셨소? 남은 다들 못 보았지만 나는 홀로 보았소이다. 눈으로 보았다니 하는 수 없는 노릇이다. 현덕은 더 숨기지 못하고 마침내 말하였다. 이 사람의 아우가 조조의 참남함을 보고 그만 부지불식간에 그런 고동이 있었소이다. 동승은 잔을 놓고 소매자락으로 낯을 가렸다. 그의 입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정신하가 만약에 모두 운장만 같다면야 어찌 나라가 태평하지 않을 것을 근심하리이까. 현덕은 문득 마음에 의욕이 들었다. 혹시나 조조가 내 마음을 떠보려고 보낸 것이나 아닐까. 그래서 그는 짐짓 한마디 하였다. 조승상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터에 어찌하여 태평하지 않다고 그러시나요? 동승은 그 말을 듣자 낯빛을 변하고 벌떡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공은 한조의 황숙이기로 내 간담을 털어놓고 진정을 고하려던 터에 공은 어찌하여 감추려고만 하시오. 혹시나 국국께 거짓이 있을까 두려워 그랬소이다. 동승은 마침내 품에서 의대조를 꺼내어 현덕에게 보였다. 현덕이 비분간개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여기 의장이 있소이다. 동승은 다시 의장을 꺼내서 보였다. 현덕이 받아서 보니 다음에 6사람 이름이 적혀 있다. 거기장군 동승, 공부시랑 왕자복, 장수교의 충집, 의랑 오석, 소신장군 오자란, 서량태수 마등. 보고 나자 현덕은 말하였다. 공이 이미 밀조를 받들어 도적을 치신다면 유비가 어찌 감히 견마의 수고를 사양하리이까. 동승은 절하여 살해하고 의장의 이름을 올리기를 청한다. 현덕은 개연히 응낙하고 곧 붓을 잡아 서량태수 마등의 명자 다음에다가 좌장군 유비 5자를 기록하였다. 동승은 밀조와 의장을 다시 품속에 깊이 간직한 다음에 말한다. 이제 3사람을 더 얻어서 동지 10사람을 모은 뒤에 국적을 도모할 생각이오. 현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당부하였다. 부디 천천히 하여 나가십시다. 급히 서둘렀다가 일이 사전에 드러났다가는 큰일이외다. 이날 밤 동승은 더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오경이나 되어서야 하직을 고하고 돌아왔다. 현덕에게는 근래 소일거리가 생겼다. 곧 그는 자기 후원에다 채소를 가꾸기로 한 것이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매일 1~2번씩 밭을 돌아본다. 이것을 보고 간우와 장비는 한마디씩 하였다. 형님이 천하대사에는 마음을 안 쓰시고 소인이나 할 일을 배우시니 이것은 어인 까닭이십니까? 형님이 이러시는 걸 뵈니 나는 한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오. 그러나 현덕은 빙그레 웃고 한마디 할 뿐이었다. 이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니라. 현덕은 마음에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동승의 무리와 더불어 조조를 죽여 나라를 바로잡자고 맹세한 뒤로 행여나 남의 의심을 살까 두려워하여 한낱 감추는 도외지계로 이러는 것이었다. 자기에게 별로 큰 뜻이 없음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간우 장비는 어디로 나가서 없고 현덕 혼자서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문득 허조와 장효가 수하의 무리 수십 명을 이끌고 들어와서 말한다. 승상의 영을 받아온 길입니다. 사군을 매시오라시니 곧 가시지요. 현덕은 놀라서 물었다.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곧 가서 매시오라시니까요. 현덕은 마음에 고의적게 생각을 하나 까닭없이 아니 갈 수도 없는 일이라
손을 씻고 의관을 정지한 다음 두 사람을 따라서 승상부중으로 들어갔다. 조조가 그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대바람에 한마디 한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좋은 일만 한답디다 그려. 현덕은 번개같이 그러면 벌써 일이 드러났던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낯빛이 절로 변하였다. 조조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후원으로 들어가며 다시 한마디 한다. 공이 근자에 채소 키우는 재미를 붙이셨답디다 그려. 현덕은 그제야 저기 마음을 놓고 그저 무사소견일 뿐이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조조는 후원의 열매를 맺은 매화나무 가지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내 저것을 보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처럼 우실했소. 지난해에 장수를 치러 갔을 때의 일이거니와 중로에서 물이 떨어져 군사들이 모두 조가를 못 참아 하기로 내가 한 개교를 생각해내어 짐지 채찍을 들어 한 편을 가리키고 저곳에 매화나무가 많다고 하였더니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입안에 침이 가득히고요. 목마르다는 말이 다시는 없읍디다 그려. 이제 저 매화를 보니 술 한 잔이 없을 수 없어서 그래 사군을 청한 것이요. 그 말에 현덕은 아주 마음을 놓았다. 조조를 따라 후원 작은 정자에 이르러 그가 권하는 대로 술 마시며 서로 이야기하더니 술이 무르익자 난데없이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으며 곧 소낙비가 퍼붓는 듯 하는데 종자가 저기 올라가는 것이 저게 용이 아니오니까 하고 손을 들어 저편 하늘을 가리킨다. 조조는 현덕과 함께 자리를 떠나 난간을 의지하여 이윽히 그 편을 우러러 보다가 한마디 현덕에게 묻는다. 사군은 용의 변화를 아시오? 현덕은 대답하였다. 잘은 모릅니다. 조조가 말한다. 용은 본래 크고 작기와 오르고 숨기를 임의로 하는 물건이라 제가 크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하며 적으면 몸짓을 숨기고 형상을 감추어 혹 우주 사이를 높이 날기도 하고 혹 파도 속에 깊이 숨기도 하오 그려. 이제 봄이 짙음에 용이 저렇듯 때를 타서 변화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뜻을 얻어 사회를 종행하는 것이나 한 가지라 용의 댐댐이가 바로 천하 영웅에 비할 것이라 하겠소. 현덕은 오랫동안 천하를 두루 돌았으니 반드시 당세의 영웅들을 알 것이라 어디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하여 보시오. 유비의 유관으로 어찌 영웅을 알아보리이까. 현덕은 과히 겸사하지 마오. 겸사가 아니라 참으로 알지 못합니다. 얼굴은 대한 적이 없더라도 이름쯤은 들어서 알 것이 아니겠소. 현덕은 마지못해 말하였다. 그러면 말씀하거니와 회남 온술은 군사와 양식이 다 넉넉하니 영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조조는 웃는다. 원술은 한낱 별 볼 일 없는 자요. 머지않아 내가 사로잡고 말 것이니 두고 보시오. 하북 원소는 사세삼공이요. 그 문화에 사람이 많고 이제 기주 땅에 범같이 운거하며 또 그 수하에 능한 자가 극히 많으니 가히 영웅이라 하오리다. 아니요. 원소는 겉으로 위엄은 있는 듯 해도 본래 담이 적고 일을 도모하기는 좋아하나 결단성이 없어서 대사를 맡음에 매양 몸을 아끼고 작은 이익을 보매 목숨을 돌보지 않으니 그를 어떻게 영웅이라 한단 말이오. 그러면 강압할준으로서 위진구조하고 있는 유경승은 어떻소? 가히 영웅이라 하겠지요. 유표는 허명무실하니 도저히 영웅이 아니요. 혈기방강한 강동의 영수인 손책은 어떠하오? 손책은 저의 아비의 이름을 빌었으니 영웅이라 못하겠소. 그러면 익주 유계옥은 영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유장은 이를 비하자면 집을 지키는 개라. 제 비록 한실 종친이나 좋기 영웅이라 할 것이 못돼요. 그렇다면 장수, 장로, 한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하오? 현덕의 말에 조조는 손뼉을 치며 껄껄 웃는다. 그러한 무리들이야 다 소인배이니 말할 것이나 되오. 그 밖에 유비가 아는 사람이 없소이다. 조조는 말한다. 대저 영웅이란 가슴에는 큰 뜻을 품고 뱃속에는 좋은 꾀를 가지고 우주의 기틀을 싸고 감추며 천지의 뜻을 삼키는 자라야만 하오. 현덕은 물었다. 당대에 그런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이오? 조조는 빙그레 웃고 지금 영웅은 하고 손으로 현덕을 가리키며 오직 사군과 그리고 제 자신을 가리키고 이 조조뿐이외다. 현덕이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때 마침 비가 퍼부으려고 우레소리가 크게 들렸다.
현덕은 몸을 굽혀 떨어뜨린 젓가락을 집으면서 반은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였다. 무슨 천둥 소리가 이리 대단하노? 그 모양을 본 조조가 웃으며 묻는다. 그래, 장부도 우레를 무서워한단 말씀이오. 현덕은 말하였다. 어찌 두렵지 않으리이까? 우레소리가 멈추며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비오는 모습을 구경한다. 지금 현덕은 이를 비유하자면 곧 호랑이 굴에 잠시 몸을 붙여 살고 있는 신세다. 전전긍긍하며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 조조가 영웅이라 설파하여 버리니 어찌 놀라지 않으랴. 부지 중에 손에 들었던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리고 때마침 크게 울려온 우레소리를 빌어 교묘하게 감춰버린 것은 현덕도 임기응변에 능하다 하겠다. 조조도 별로 그 말을 의심하지 않는 눈치다. 비가 그쳤다. 조조와 현덕이 다시 공커니 자커니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려니까 문득 밖에서 어디를 함부로 들어가려고 그러오. 안 됩니다. 여기 계십시오. 들어가서 승상께 품하리이다. 막는 사람의 말소리와 이놈들 비켜나라. 누군지 크게 꾸짖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니 두 장수가 땅을 쾅쾅 울리며 후원으로 뛰어들어 바로 정자를 향해 달려오는데 손에 각기 칼을 한 자루 빼어들었다. 조조가 눈을 들어보니 간우와 장비다. 원래 두 사람이 성 밖으로 활을 쏘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들 없는 사이에 허조와 장효가 조조 분부라 하고 현덕을 청하여 갔다 한다. 황망이 상부로 와서 조조와 함께 후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의심하여 문지기들이 막는 것도 물리치고 두 사람은 그대로 이곳으로 뛰어들어온 것이다. 보니 현덕은 조조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두 사람은 쥐고 있던 칼을 칼집에 꽂고 정자 아래에서 주춤하니 섰다. 조조가 한마디 물었다. 두 사람이 어째 왔노? 운장이 대답한다. 승상께서 저의 형님과 약주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건무라도 주어서 흥을 도와드릴까 하여 온 것이외다. 듣고 나자 조조는 빙그레 웃었다. 이것이 홍문연이 아닌 바에 항장항백이가 무슨 소용인고? 현덕을 돌아보니 그도 또한 빙그레 웃는다. 조조는 좌우를 돌아보고 명하였다. 술을 가져다 저 두 번케에게 주어라. 두 사람은 조조에게 살해하고 잔을 받았다. 조금 뒤에 술자리를 파하고 세 사람이 함께 공간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장이 한마디 한다. 저희는 혹시 무슨 변이나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어찌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덕이 조조로 더불어 당대의 영웅을 논하다가 손에 잡았던 젓가락을 떨어뜨린 일을 이야기하니 장비가 듣고 나서 묻는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소. 현덕은 말하였다. 내가 후원해서 채소를 가꾸기는 다름이 아니라 내게 큰 뜻이 없다는 것을 조조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뜻밖에도 제가 나를 가리켜 영웅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놀라 부지중 젓가락을 떨어뜨렸던 것인데 조조가 또 의심이나 안 할까 두려워서 우레소리에 놀란 채 했던 거다. 잘하셨습니다. 운장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조조는 다시 연석을 베풀고 현덕을 청하였다. 현덕이 자리에 나아가 조조와 더불어 한창 술 마시며 담소하는 중에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앞서 원소의 소식을 알러갔던 만총이 방금 돌아와 있노라 한다. 조조는 곧 불러들이라 하여 물었다. 원소가 공손찬하고 싸워 승패가 어찌 되었소? 원소한테 크게 패하고 공손찬은 이미 죽었습니다. 만총이 대답하는 말에 현덕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물었다. 어디 그 얘기를 자세히 좀 들읍시다. 만총이 이야기한다. 공손찬이 원소와 싸워 형세가 심히 불리하게 되자 사람을 시켜 그를 가지고 허도로 구원을 청하러 보냈는데 뜻밖에도 중도에서 원소 군사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다시 장현에게 그를 보내서 불을 들어 군호를 삼고 서로 호응하려 하던 것이 역시 그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원소에게 또 붙잡혔습니다. 그래 원소가 성 밖에서 불을 놓아 유적하는 것을 공손찬은 장현이 약속한 대로 온 줄로만 알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나왔다가 복병이 사면에서 일어나는 통에 군사를 태반이나 꺾이고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는데 원소가 성 밑으로 땅을 파고 군사를 들여보내 도초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공손찬은 마침내 면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처자식부터 먼저 죽인 다음에 자기도 목을 메어 죽어버렸답니다. 조조가 한마디 한다.
공손찬을 쳐 깨쳤으니 그러면 지금 원소의 성세가 대단하겠구먼. 만총이 대답한다. 지금 한창 성하지요. 그런데 원소의 아우 원술이 하남에서 교만함과 사치가 과도하고 군사나 백성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아 인심을 크게 잃었답니다. 그래서 원소에게 제후를 물려주겠다고 회남을 버리고 하북으로 가려는 터이라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하고 보면 수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승상은 곧 도모하도록 하십시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인다. 현덕은 공손찬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자 전일에 그처럼 자기를 돌봐주었던 은혜를 생각하여 마음에 비감하기 짝이 없고 또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근히 사랑하여 맞이 않던 조자룡이 이 통에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 심히 답답하다. 그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였다. 이때를 타서 조조를 벗어날 계교를 찾지 않고 어느 때를 다시 기다릴 것인가. 마음을 정하자 현덕은 곧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조조를 대하여 말하였다. 원술이 만약에 원소를 향하여 간다면 반드시 서주지경을 지날 것이니 유비에게 군사를 빌리시면 중간에서 길을 끊고 쳐서 원수를 사로잡아다 승상께 바치오리다. 조조는 웃으며 선선히 응낙한다. 내일 천자께 상조하고 곧 기병하도록 하오. 이튿날 현덕은 조조와 함께 입궐하여 천자를 배웠고 상조하였다. 조조가 그에게 5만 군사를 주고 자기의 수하장수 주령 노소 두 사람과 동행하게 한다. 현덕은 하초로 물러나오자 바물도와 군기 인마를 수습한 다음 장군인을 차고 곧 떠났다. 동승이 심리장정까지 나와서 그를 바래다 준다. 현덕은 그를 대하여 말하였다. 국군은 아직 참고 계십시오. 유비가 이번 길에 반드시 도모하는 바가 있사오리다. 동승은 당부한다. 공은 부디 유의하시어 천자께 부탁하신 바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오. 현덕이 동승과 작별하고 군사를 재촉하여 나갈 때 운장이 마리에서 묻는다. 형님이 이번 출정에는 어이 일이 서두르십니까? 현덕은 말하였다. 내 신세가 바로 그물 안의 물고기가 아니었더냐. 이 길이 곧 그물한 고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농속의 새가 하늘로 오르는 것인데 어찌 내 마음이 급하지 않겠느냐. 그는 관우장비에게 명하여 주령 노소의 군마를 재촉하여 더욱 속히 나가게 하였다. 이때 각가와 정옥의 무리가 군량을 돌보고 마침 돌아왔다. 말을 들으니 조조가 현덕에게 군사를 주어 서주로 나아가게 하였다 한다. 두 사람은 황망히 들어가서 간하였다. 승상은 어찌하여 유비에게 군사를 맡기셨습니까? 조조는 심상하게 대답한다. 원술이 하북을 향하고 간다기에 길을 끊으라고 그랬소. 종욱이 말한다. 지난날 승상께서 유비로 예주목을 삼으실 때 저희가 죽이라고 말씀드렸건만 승상께서 듣지 않으시더니 이번에 군사까지 주셨습니다 그려. 이는 곧 용을 놓아 바다에 들게 하고 범을 놓아 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뒤에 무슨 수로 다시 잡아보시겠습니까? 곽가도 말한다. 승상께서 저를 죽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놓아 보내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승상은 깊이 살피십시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 그는 곧 허저에게 정병 500을 주어 급히 뒤쫓아가서 현덕을 도로 불러오게 하였다. 현덕이 군사를 몰아 한창 나가는 중에 문득 등 뒤에 티끌이 자욱이 일어나며 한때 군마가 질풍같이 달려온다. 이게 필시 조조 군사가 쫓아오는 게다. 현덕은 즉시 군중에 영을 내려 곧 영체를 세우고 관우장비를 시켜 각기 병장기를 잡고 좌우에 서게 하였다. 허저는 군사가 심히 엄정한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 영체 안으로 들어갔다. 현덕은 물었다. 공은 무슨 일로 오셨소? 허저가 말한다. 승상의 분부를 받들고 온 길입니다. 따로 상의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장군께서 속히 돌아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나자 현덕은 정색하고 말하였다. 장수가 밖에 있음에 군명을 받지 않는 바가 있다고 하였소. 내 친히 천자께 말씀 올렸고 또 승사의 분부를 받고 떠나온 터에 이제 또 무슨 의논할 말이 있단 말이오. 공은 돌아가 이대로 승상께 말씀을 드려주오. 허저가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승상이 현덕과는 본래 좋게 지내오던 터요. 또 이번에도 가서 그냥 청해오라는 분부뿐이지 저더러 죽이라는 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마침내 그는 현덕에게 하직을 고하고 군사를 돌이켜 허도로 돌아갔다.
허저가 조조 앞에 나아가 복명하자 곽가가 말한다. 유비가 돌아오려 안 하니 그 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옥도 말하였다. 지금이라도 장수를 보내서 뒤를 급히 쫓게 하시지요. 조조는 한동안 망설이며 결단하지 못하다가 내가 주령 노소 두 사람을 딸려 보냈으니까 현덕이 갑자기 변심은 못할 것이고 또 한 번 보내놓고 어찌 이제 와서 다시 후회하겠소. 그는 마침내 다시 군사를 보내서 현덕을 쫓으려고 아니하였다. 이중텐의 삼국지 강의. 중국의 르네상스맨으로 불리는 이중텐은 각 분야의 학술 전문가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중국의 학자인데요. 중국 국영방송인 CCTV가 고급 지식의 대중화를 모토로 야심차게 기획한 백가강단 프로그램에서 삼국지를 강의한 그는 재치 있는 입담과 독특한 통찰로 13억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일약 중국 최고의 화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책은 삼국지 강의를 묶은 것으로 문학, 예술, 미학,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지식과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가 돋보이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쉽고 재미있게 삼국지를 꿰뚫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문학적인 감성으로 새로운 삼국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삼국지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이고 인생에 대한 다양한 통찰은 물론 이야기의 재미까지 두루 갖춘 책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황실이 무너져가는 시점에서 유비, 조조, 송곤의 맹주가 중국 대륙의 패권을 다투던 역사로 중국 한나라 헌제 초평 원년에서 진무제 태강 원년에 이르는 90년이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삼국지 강의의 저자 이중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90년간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바로 난세라는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봉화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 찼으며 전쟁이 빈번하여 백성들은 근근히 살아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난세는 영웅을 배출합니다. 검푸른 파도가 몰아칠수록 영웅은 더욱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영웅 배출의 시대이기도 하고 남성의 강한 기운이 넘쳐 영웅의 기계를 가졌으면서도 낭만적 정서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이중텐의 삼국지 강의는 소설 삼국지 연의는 물론이고 진수 삼국지, 삼국사화, 후완서 등의 역사서를 넘나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는 삼국지 연의도 배척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사라고 이야기하는 역사들도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허구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다양한 원문들을 함께 보는 것은 삼국지라는 문화 자체를 넓고 깊게 조망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작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삼국지 역사 그 자체를 탐구해 보기에 적합한 책이죠. 이중텐의 책에는 역대로 삼국지를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두루 수용되어 있고 인용하고 있는 사료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여 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